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동맹국 방산업체에게 자기들이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함께 풀자고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 결과가 2024년 7월 하와이 해역에서 나왔습니다. 2.75인치짜리 작은 로켓 6발이 표적을 모두 명중했고 미 해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에 직접 날아왔습니다. 2.75인치짜리 작은 로켓이 세계 최강 해군의 문을 두드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75인치입니다. 연필 지름보다 조금 큰 크기예요. 길이는 1.8m, 무게는 15kg.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레이첼 버로스입니다. 미 해군 수상함 전투체계 담당 중령이죠. 25년 동안 해군에 있었고 무기라면 지겹도록 봤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것들이요. 그 무기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그런데 2024년 7월 하와이 해역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생각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천자봉이라는 한국 상륙함 갑판 위에 서 있었어요. 태평양의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고 파도가 선체를 리듬감 있게 두드리고 있었죠. 갑판 한쪽에 무인 선박이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소형 무인 수상정이었는데 그 위에 낯선 발사대가 얹혀 있었어요. 로켓 발사대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제가 알던 것들과 크기가 달랐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옆에 서 있던 한국 방산업체 현장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통역을 거쳐 들어온 말은 이랬습니다. 비궁입니다. 적외선 유도 로켓이에요. 쏘고 나면 유도 장치가 알아서 표적을 찾아갑니다. 레이저 조준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지. 미국도 유도 로켓이 있었으니까요. 히드라 70 로켓에 레이저 유도 장치를 붙인 물건이었는데 2012년에 완성했고 수만 발 넘게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레이저 유도 방식은 쏘는 순간부터 명중할 때까지 표적에 계속 레이저를 쏴줘야 했거든요. 그 시간이 짧아도 10수초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소형 고속정이 때로 달려드는 상황에 그 시간은 치명적이에요. 게다가 한 번에 한 표적밖에 못 잡습니다. 적이 10대가 동시에 달려오면 한 대 잡는 사이에 9대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개가 끼면 못 씁니다. 레이저가 안개를 통과하지 못하니까요. 바다에서 안개는 일상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20년 넘게 안고 살았어요. 미국 해군 전체가 그랬습니다. 강하다는 자부심 뒤에 조용히 비어있는 구멍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풀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이 2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어떻게. 그런데 갑판 위 그 작은 발사대 앞에서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는다는 걸요. 미국이 한국을 찾아간 건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조용한 움직임이었어요. 공식 발표도 없었고 뉴스도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와 한국 방위사업청이 조용히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유도 로켓을 함께 개발하자는 거였죠.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조금 낯선 그림이에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요. 저는 군 생활 25년 동안 그 반대를 훨씬 많이 봤거든요. 동맹국들이 미국 기술을 사가는 그림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연구해온 내용을 한국에 먼저 건넸어요. 한국이 그걸 더 싸게, 더 잘 만들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였습니다. 왜 한국이었냐고요? 한국은 이미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북한 해군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고속정과 공기부양정을 동시에 투입하는 전략을 쓴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수백 대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단시간에 많은 소형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단이 필요했어요. 미국이 풀지 못한 그 문제를 한국은 이미 풀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레이저를 버렸어요. 대신 적외선 열영상 방식을 택했습니다. 표적의 열을 감지해서 쫓아가는 방식이에요. 쏘기 전에 표적의 적외선 형상 정보를 입력하고 발사하면 유도장치가 스스로 그 형상을 찾아서 돌진합니다. 안개가 껴도 됩니다.
레이저를 쓰지 않으니까요. 발사하고 나서 조준을 유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표적을 향해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쌓여야 했습니다. 소형 유도 로켓은 어디까지나 저가 무기였어요. 비싸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가의 유도 장치를 넣으면 성능은 올라가지만 가격도 따라 올라가죠. 그 둘을 동시에 잡는 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상용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냉각 장치가 필요한 고급 적외선 탐색기 대신 냉각이 필요 없는 비냉각 방식을 선택했어요.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탐지 성능을 확보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비궁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 해병대에 처음 전력화됐어요. 연평도와 백령도, 서해 최전방 도서에 배치됐습니다. 북한 공기부양정이 달려올 경우를 대비한 실전 무기였어요. 차량에 탑재된 20발짜리 발사대 2개가 한 조였는데 차량 한 대가 한 번에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소식을 듣고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비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건 2023년이었거든요. 상부로부터 내려온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 유도 로켓 해외 비교 시험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유도 로켓 평가 업무가 처음도 아니었고 외국 무기가 미국 기준을 통과한 사례를 그리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파일을 열어서 재원표를 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발당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가 제 예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해외 비교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의 무기를 직접 평가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직접 시험을 설계하고 기준을 정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국 무기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평가죠. 비궁이 이 프로그램 대상으로 지정된 게 2019년이었습니다. 처음 지정 소식이 들어왔을 때 방산업계에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지정이 됐다는 게 합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정 이후 실제 계약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이 바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가을에 비궁 관련 1차 시험 자료를 처음 검토했습니다.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의 초기 평가였는데 결과표를 보면서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치가 기대보다 좋았거든요. 명중률이 깔끔했고 표적 탐지 시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상 발사 기준이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건 달랐습니다. 무인 수상정에 탑재해서 해상에서 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비궁에 관심을 가진 건 단순히 유도 로켓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미래해전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타지 않는 소형 무인 선박이 바다 위를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어요. 작고, 가볍고, 정확하고, 여러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요. 비궁의 크기가 거기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비궁은 차량 탑재용으로 개발된 무기였습니다. 그걸 소형 무인 수상정에 올려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하려면 발사 체계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발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위성통신망과 연동해서 무인으로 운용하는 것, 이 모든 걸 소형 선박 안에 집어넣는 것,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그 과제를 떠안았어요. 자체적으로 소형 무인 수상정용 발사대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을 기획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 지원을 맡았어요. 관계 기관이 전부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어요. 미국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 무기 체계 자체를 다시 개발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용도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 계약도 없이 그렇게 투자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리고 2024년 여름, 결과를 볼 시간이 왔습니다. 2024년 7월이었습니다. 하와이 해역에서 환태평양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29개 나라에서 병력 2만 5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습니다. 매년 각국이 신무기를 들고 와서 실사격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이번에 비궁을 가져왔습니다. 천자봉 상륙함이 비궁 발사대와 함께 미국 무인수상정을 싣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무인수상정을 현지 해역에 내려놓고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시험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나중에 업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시험 당일 현장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기술 평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참모 총장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헬기를 타고 직접 날아왔어요. 그것도 2차례나요. 미 해군 참모 총장이 외국 무기 시험 현장에 헬기를 타고 2번씩 날아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날 갑판 위에 있었습니다. 시험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무인 표적선이 바다 위를 이동하고 상공의 무인기가 이를 탐지합니다. 탐지 정보가 위성통신으로 무인수상정에 전달되고 무인수상정이 비궁을 발사해서 이동하는 표적을 잡는 거예요. 전 과정이 무인화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단계가 없었어요. 탐지에서 발사까지 기계와 기계가 통신으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이런 방식으로 실사격을 진행한 게 처음이라고 했어요. 발사 직전 저는 갑판 난간을 잡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인수상정이 파도 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위에 발사대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파도가 있는 상황에서 저 작은 발사대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선체 위에서 표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사였어요. 불꽃이 일었고 로켓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곡선을 그리며 이동 표적을 향해 날아갔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궤적을 따라갔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2번째 발사, 명중. 3번째 발사, 명중. 파도가 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표적이 이동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번을 쐈고 6번이 다 맞았어요. 발사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판 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뭔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박수를 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군 관계자들도 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무기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훈련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은 동료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는 저와 같은 전투체계 담당이었고 저보다 6살 많은 대령이었습니다. 레이첼,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창밖을 보다가 그를 돌아봤어요. 뭐려? 오늘 거. 비궁.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좋았죠. 결과는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 6발 6발이야. 파도 위에서 무인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못한 걸 저 사람들이 해버렸어. 저는 그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험은 시험이에요. 실전은 다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 쓰던 것들도 처음엔 다 시험부터 시작했잖아.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비군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재원표, 개발 이력, 가격 정보. 처음 봤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몇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는 실전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비궁은 한국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었어요. 북한 고속정 위협에 대비한 실전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전 기록이 없었어요. 훈련 사격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검증된 적이 없었죠. 또 하나는 가격이었어요. 발당 4천만 원 수준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저렴하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부품 품질, 내구성,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제임스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였는데 미국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생각이 있어요. 무기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부품 수급, 기술 지원, 유지 보수. 이 모든 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외국 무기를 도입하면
그 공급망이 외국에 묶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부품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군인이에요. 만약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직업이죠. 며칠 뒤 공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비교 시험 최종 통과였어요. 2019년 지정 이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명중률이라는 문구가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요 제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뭔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미국이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풀었다면 그게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와이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한국 업체 담당자를 만나봐야겠다고요. 한국 업체 담당자 이름은 박성준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받은 인상은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대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했어요. 통역을 거치는데도 그 정확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훈련기지 안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먼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발사대를 새로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무인 수상정 탑재용으로요.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그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박성준이 잠깐 통역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맞춰야 했으니까요.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투자가 의미가 생기니까요.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박성준에게 비궁의 개발 과정을 처음부터 들었어요. 2000년대 중반 미국과 양해각서를 맺을 때부터 미국이 가져다 준 연구 자료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어디서 다른 방향을 택했는지까지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다 막힌 지점이 바로 탐색기였어요. 작은 로켓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이면서 냉각 장치 없이도 충분한 성능을 내는 적외선 탐색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서 비용 문제에 걸렸어요. 성능을 올리면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가격을 낮추면 성능이 떨어지는 딜레마였습니다. 한국은 상용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군용 특수 소자 대신 민간 시장에서 검증된 부품을 써서 원가를 낮추면서도 유도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능을 보완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기술을 받아서 미국이 못 푼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박성준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탐색기가 안개에서 5인 작동하는 문제, 파도에서 발사 안정성 문제, 하나씩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잘 됐다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더 믿어지는 법이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무기를 단순한 평가,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요. 왜 이게 가능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겠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요. 박성준이 다음 날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국에 오시겠습니까? 개발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훈련 일정이 남아 있었고 귀국 후에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2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온 한국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첫 번째로 느낀 건 도시가 크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았어요. 건물들이 빽빽했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딘가 분주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였어요. 박성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옆에는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저희 개발팀 선임 연구원 김민재입니다. 비궁 탐색기 개발을 주도했어요. 김민재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악수가 단단했어요. 첫인상은 조용하다기보다는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어요. 차를 타고 경기도 쪽 연구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김민재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탐색기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김민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5인 탐지였습니다. 적외선 방식은 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에는 태양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열도 있고 날씨에 따라 배경 열 분포가 계속 달라져요. 그걸 다 걸러내고 진짜 표적만 잡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3년쯤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탐색기 하나의 알고리즘을 잡는데 3년. 그런데 그 3년의 결과가 하와이 해역에서 6발이었던 거죠. 연구시설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넓은 공장보다는 촘촘한 연구소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공간이 효율적으로 꽉 차 있었어요. 낭비되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비궁 발사대 실물이 한쪽에 전시돼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까이서 봤습니다. 생각보다 더 작았어요. 이게 정말 저걸 맞추는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발사대 옆에 한참 서 있었어요. 김민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어요. 이렇게 작은 탐색기가 바다 위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은요? 김민재가 잠깐 웃었습니다. 지금은 될 거라는 걸 압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확신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는 말. 그게 더 믿어지는 종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23년 함께 산 사람인데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뭔가 봤구나. 제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응, 뭔가 봤어. 뭘 봤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기를 본 게 아니었거든요. 무기를 만든 사람들을 본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알고리즘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 시간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설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준이 일정을 빽빽하게 짜놨어요. 오전에는 생산 라인 견학, 오후에는 시험 사격장 방문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라인이 얼마나 빠른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무기는 아무리 좋아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수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생산 라인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작업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라인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방산업체 생산 라인을 떠올렸습니다. 규모는 미국이 훨씬 컸어요. 그런데 밀도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작았지만 낭비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은 수백 발 수준이고 수요에 따라 라인을 증설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한 가지를 잡았어요. 수요에 따라 증설 가능하다는 것. 처음부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시험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격장은 서해 쪽 해안가에 있었는데 바람이 강했어요. 저는 한국의 바람이 이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박성준이 이게 여기선 보통이라고 했어요. 실제 비궁 사격 시범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발사대였어요. 한국 해병대가 실제로 운용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20발짜리 발사대 2개가 트럭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발사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연속으로 3발이 나갔어요. 쏘고 나서 조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사하고 나면 그게 끝이었어요. 로켓이 알아서 날아가서 표적을 잡았습니다. 3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발사 후 망각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쏘고 나면 다음 표적을 겨냥할 수 있어요. 명중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2번째, 3번째 표적을 향해 이미 다음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소형 고속정이 20대가 동시에 달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존 레이저 유도 방식은 한 대씩 순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동시에 여러 대를 향해 발사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실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사격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김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사우디랑 UAE에도 수출됐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옵니까?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옵니다. 사우디 고속정에 탑재된 버전은 운용 환경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페르시아만의 기온이 한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고온 환경에서 탐색기 반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보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출한 뒤에도 계속 데이터를 받아서 개선한다는 것.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니라 운용 환경에서 나오는 피드백을 개발에 반영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박성준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한식을 처음 제대로 먹어봤는데 종류가 워낙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박성준이 권하는 걸 먹었어요. 식사 중에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미국 수출이 성사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유도무기 최초 미국 수출이죠.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이 쓴다는 게 알려지면 다른 나라들한테는 그게 인증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선택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문 4일째 날이었습니다. 박성준이 아침에 예상치 못한 일정을 하나 추가했어요. 연평도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 비공이 배치된 곳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연평도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서해 최전방 섬이었죠. 북방 한계선 바로 아래였습니다. 북한 해안포 사거리 안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도 됩니까? 한국 해병대가 허가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설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선이었어요. 헬기를 타고 서해를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섬들이 보였어요. 작고 거친 섬들이 회색 바다 위에 듬성듬성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뭔가 팽팽한 게 있었어요. 연평도에 내리니 바람이 강했습니다. 해병대 담당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젊은 대위였는데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비궁 진지로 안내받았습니다. 해안가 언덕 위에 발사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바다를 향해 겨눠진 채로요. 저는 그 발사대를 보면서 하와이 갑판 위에서 봤던 것과 같은 물건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시험 장비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무기였어요.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 진지에서 비궁은 북한 공기부양정과 고속정을 1차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사시 수십 대가 동시에 접근할 경우를 상정하고 배치돼 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북한 해안이 있었어요. 맑은 날에는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안개가 약간 끼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 저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궁이 레이저 방식 대신 적외선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바다에서 안개는 일상이니까요. 그리고 이 섬에서도 안개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선에서 실제 위협을 상대로 실제로 배치된 무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확신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로 이해했어요. 6발 6발, 100% 명중률. 그건 머리로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 위에 서서 발사대를 보면서 저는 몸으로 이해했어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요. 내려오는 길에 박성준이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이걸 신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봤어요. 여기 대원들이 직접 운용하면서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사격을 반복하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한계가 생기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6장에서 박성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궁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재고의 결정적 요소였다는 말이요. 그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서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헬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섬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이 이 무기를 도입하는 건 단순히 유도 로켓 하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섬에서 쌓인 수년치 실전 운용 데이터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상관 토머스 준장이었어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레이첼,
비군 관련 예산 검토가 상부에서 보류됐다. 귀국 후 보고 바람. 저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보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박성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해야 할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박성준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글자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귀국 후 준장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토머스 준장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앉아.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뭘 봤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평도 진지, 사격 시범, 김민재와의 대화, 박성준의 말들. 순서대로 전달했어요. 토머스 준장이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자 말했어요. 예산 보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위에서 내려온 거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급망 문제야. 외국 무기를 미 해군 핵심 전력에 통합했을 때 생기는 의존성 문제.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발. 저는 예상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무거웠어요. 성능은 검증됐잖습니까?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요.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토머스 준장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레이첼, 미국 방산업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국 로켓이 미 해군에 들어오면 자기들 사업이 죽는다는 거야. 의회에 로비가 들어갔어. 국내 산업 보호 논리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문제였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다른 이유로 막힌다면 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토머스 준장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써. 내가 본 것 전부. 연평도 포함해서. 기술적 평가, 운용 현황, 내 판단 전부 담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류가 됐는데 준장이 짧게 말했어요. 기록은 남아야 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니까.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박성준이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발사대를 다시 개발했던 것. 김민재가 3년 동안 탐색기 알고리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 연평도 해병대 대위의 단단한 표정. 그 모든 것들이 문장으로 정리되면서 그게 지금 예산 보류 한 줄에 막혀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기술적 관점에서 비궁은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나머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고 준장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닫힌다는 말인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검토 중이라는 침묵이 있고 없던 일로 하자는 침묵이 있어요. 3주의 침묵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평소 업무를 계속했어요. 다른 무기 체계 평가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훈련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계속됐어요. 나흘째 주에 토머스 준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궁 예산 검토 건 공식 보류 확정. 금년도 예산 사이클에서는 제외됨.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보류 확정. 금년도 제외.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날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6발. 안개해도 된다. 발사 후 망각. 연평도 언덕 위 발사대. 그것들이 다 있는데 결국 예산 한 줄에 막혔다는 거잖아요. 오후에 제임스가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쉽다. 아쉽다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못 푼 문제를 한국이 풀었어. 그 결과를 우리가 직접 확인했고. 그런데 로비 때문에 막혔잖아. 그게 맞는 거야? 제임스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잖아.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맞는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한국 방문, 연평도, 보고서, 그리고 보류 확정까지. 남편이 한참 듣다가 말했어요. 근데 레이첼, 너 그 보고서 썼잖아. 썼는데 소용이 없잖아. 지금 당장은 그렇지. 그런데 기록은 남는다고 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토머스 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기록은 남아야 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날 밤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비공을 도입할 테고, 미국은 계속 20년 된 문제를 안고 있을 테고,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연평도 언덕이 자꾸 떠올랐어요. 바다를 향해 겨눠진 발사대, 단단한 표정의 대위, 안개 속 수평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워싱턴에서는 예산 항목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보고서도 제출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게 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면서 다른 일을 계속하는 것. 그 무렵 박성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안부를 묻는 인사와 함께 비궁이 중동 지역 추가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진행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과 이상하게 씁쓸한 감정이 동시에 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박성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다는 말과 함께 미국 쪽 상황은 아직 정리 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할 수 없었지만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준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이 체념인지 아니면 진짜 기다린다는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쪽이든 그 말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가을 하늘이었어요. 맑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맑은 하늘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퇴근길에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차를 놔두고 한 정거장을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걸으면서 군 생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왜 해군을 택했는지, 처음 임관했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무기를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된 건 내 선택이었어요. 가장 좋은 무기를 찾아서 우리 병사들이 그걸 쓸 수 있게 하는 일.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무기를 찾아놓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기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이 밥을 떠주면서 말했습니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포기하는 걸 나는 본 적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혔다는 거죠. 막혔다는 게 끝난 게 아니잖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막혔다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막힌 게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막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예산 보류, 로비, 공급망 우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두려워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정당한 것인지 저는 그걸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토머스 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할 말이 생겼거든요. 토머스 준장과의 면담은 오전 8시에 잡혔습니다. 준장실에 들어서니 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어요. 준장님, 반발하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쓰고 있습니까? 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공급망 리스크. 외국 무기에 의존하면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 일자리 문제. 그 논리가 맞습니까? 준장이 잠깐 눈썹을 올렸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비공 부품 공급망 구성, 한국 내 생산 비율, 기술 지원 체계 문서들이었습니다. 비공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국제 공급망 기반입니다. 한국 단독 부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사우디, UAE에 수출하면서 장기 기술 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는 계약 조건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준장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일자리 문제는요. 미국 업체가 지금 당장 동급 무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그 일자리는 원래 없는 겁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일자리를 지킨다는 논리예요. 준장이 자료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레이첼, 이걸 위에 올리면 또 반발이 나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제가 연평도에서 본 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선에 배치된 실제 무기였습니다. 그게 예산 항목 하나에 막히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장이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반박 논거 정리해서 공식 문서로 만들어. 내가 채널 찾아볼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닫힌 게 열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문을 나서면서 준장이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장담은 못해. 그냥 한 번 더 밀어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면서 박성준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품 공급망 세부 자료와 사우디, UAE, 운용 이후 기술 지원 기록이요.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답장이 2시간 만에 왔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답장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태도가 처음 만났을 때랑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반박 문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썼고 주말에도 썼어요. 남편이 뭐가 또 생겼냐고 물었는데 저는 이번엔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막혔던 게 조금 열린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문서가 완성된 건 2주 뒤였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올라갔고 토머스 준장이 직접 들고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됐을 때 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비워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준장실이 아닌 다른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규모가 컸습니다. 해군 획득 담당 인원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토머스 준장도 있었고,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본 것들, 연평도 실전 배치 현황, 부품 공급망 분석, 사우디와 UAE 운용 데이터, 그리고 미국이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비공이 어떻게 풀었는지까지요. 발표하는 내내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적 관점에서 비공은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해외 비교 시험에서 2019년 이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실전 배치 환경에서 검증됐습니다. 나머지 우려사항들은 계약 조건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무기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 안개가 끼는 바다 위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하고 나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달리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앉아 있던 제독이 말했어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약 조건에 넣는다는 전제하에
예산 재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한번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재검토, 확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류가 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나오면서 토머스 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잘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생겼잖아. 저는 그날 저녁 박성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쓸 수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썼습니다.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짧은 두 문장을 읽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하는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씁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기다리겠다는 말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게 3년 동안 알고리즘을 붙들고 씨름한 시간이고, 계약도 없이 발사대를 다시 개발한 결정이고, 안개 속 연평도 언덕 위에서 발사대를 겨눠둔 해병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열렸어. 남편이 말했어요. 알았어. 잘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어요. 예산 재검토가 공식화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었어요. 소요 제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아직 넘어야 할 단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대 훈련장에서 후임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체계 평가 교육을 맡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비공 사례를 교육 자료에 넣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12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보다 15살에서 20살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75인치. 연필 지름보다 조금 큰 로켓 사진이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안개가 끼면 못 쓰는 레이저 유도 방식의 한계, 미국이 2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방식, 하와이 해역에서 6발, 연평도 언덕 위의 발사대까지요. 장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위였습니다. 중령님, 결국 예산이 막혔다가 다시 열린 거잖아요. 기술이 검증됐는데도 왜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했어요. 좋은 질문이야. 기술이 검증됐다는 게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기 도입은 기술 평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공급망, 예산, 정치, 산업 이해관계. 이게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의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야. 기술을 평가하고 나서 그 평가를 올바른 결정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책임져야 해.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잠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계약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고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미완성된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요. 깔끔하게 완결된 이야기보다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가 더 정직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성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중동 추가 수출 계약이 하나 더 성사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좋은 소식이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령님 덕분에 미국 쪽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늦가을 하늘이었어요. 나무잎들이 거의 다 졌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비공 발사대와 겹쳐 보였어요. 작고 단단하고 방향이 분명한 것들이요. 저는 박성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잘 됐다는 말과 함께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박성준이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준비한다는 거였습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지만 열렸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오늘 강의실에 앉아있던 대위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은 질문을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20년 뒤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할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2.75인치 로켓은 지금도 연평도 언덕 위에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방향이 분명하게요.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지금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요. 2.75인치입니다. 연필 지름보다 조금 큰 이 로켓이 20년 동안 미국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안개가 껴도 됩니다. 쏘고 나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동시에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알고리즘 하나를 붙들고 씨름한 연구원,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발사대를 다시 만든 결정, 안개 속 연평도 언덕 위에서 바다를 향해 겨눠진 발사대,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레이첼, 박성준, 김민재, 토머스 준장은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겪은 이야기의 뼈대는 실제입니다. 비궁이 2019년 미국 해외 비교 시험 대상으로 지정된 것, 2024년 7월 하와이 해역 환태평양 훈련에서 6발을 쏴 6발을 모두 명중시킨 것, 미 해군 참모 총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에 2차례 직접 방문한 것, 연평도와 백령도에 실전 배치된 것, 사우디와 UAE에 수출된 것, 이건 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들 사이에 사람을 넣었습니다. 이 무기가 어떤 고민 끝에 만들어졌는지, 그 결과를 처음 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좋은 기술이 왜 때로는 다른 이유에 막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비궁이 미국 수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말도 열려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저는 숫자로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3년의 씨름, 계약 없는 투자,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말 한마디. 그게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았기를 바랍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